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윤태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그 포럼에 참석해서 이 관세청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관세행정 혁신 방안인데요.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세청도 앞으로 나가야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요 정책 과제인데 이 과제는 이제 완료형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계속 진화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 계시는 선배님께서 좋은 의견이나 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관세청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관세청이 하는 일이 의외로 국민 생활이나 아니면 국가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관세청 개요, 그리고 관세행정 여건, 그리고 주요 정책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출 알력 제고, 두 번째는 경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세 번째는 미래 대비, 네 번째는 마약 등 불법 유해 물품 반입 차단, 마지막으로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세청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관세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적어봤는데요. 국경 감시, 수출입 화물 관리, 관세 및 수입 부가세 징수, 수출입 관련 외국환 거래의 건전성 관리, 그리고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 위해 물품 반입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2가지인데요. 하나는 관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고, 두 번째는 국경 관리, 영어로 하면 보더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마약 등 총기류 이런 부분이 국경 단계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업무인데 재미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관세청들이 다 있는데 개도국들은 이 관세 징수 업무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에서 관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주로 징수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국경 관리, 보도 프로텍션 업무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네이밍,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영어로 관세청이 코리아 커스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은 CBP라고 합니다. 커스텀 보더 프로텍션, 국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 보더 포스, ABP라고 합니다. ABF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관세청의 이제 업무에 있어서 관세 징수 업무와 크게 보면 좀 보더 프로텍션 업무가 있는데 개도국과 선진국에 좀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FTA라든가 이런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많이 체결하면서 관세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관세 징수 업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보더 프로텍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외환 부분인데, 외환은 모든 나라의 관세청이 다 이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상거래 관련된 외환 조사라든가 외환 검사를 관세청에 수행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조직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청은 대전에 있고 7개국 30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관은 크게 보면 3개 부속기관, 관세인재개발원하고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그리고 34개 세관, 그리고 16개 기업지원센터인데 16개 기업지원센터는 5급지 세관이라고 그래서 5급 세관장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관보다 조금 더 그 범위가 좁은 그런 센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 본부세관이 있고, 인천 본부세관이 있고, 대구 본부세관이 있고, 광주 있고, 부산 있고, 그리고 본청은 관세청에 대전에 있습니다. 인력 구성을 보시면 전체 한 5,3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이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 경찰이 전체 정원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를 오래 했지만 이 일반적인 정책 부서하고 좀 틀리다고 하는 게 조사 업무를 수행해서 실제 검찰하고 경찰과 국정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여러 분야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게 이 특사경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력 구성을 보시면 세관과 지원센터가 4,800명 되고 부속기관이 164명, 본청이 한 360명 정도 됩니다. 관세행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예전에는 이제 관세 장벽을 높이는 거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다자 간 이제 협정들이 맺어지면서 관세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는 형태가 비관세 장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FTA 원산지라든가 통관 지연, 품목 필로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면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관세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FTA 활용률도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역량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세청의 하는 역할이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 등 불법 유해 물품 반입 부분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마약 적발 건수와 중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771건, 624kg을 저희가 국경 단계에서 공항하고 항만에서 잡았는데 건수로 보시면 하루 매일 2건 이상씩 잡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약 밀수 경로별로 보면 그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인데 여행자는 그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행자를 통한 적발 건수는 적었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해외 직구를 할 때 직구 물품이 이제 배송되는 과정에서 그 물품 안에 마약을 숨겨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규제 혁신 등 관세 행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 데이터, 관세청이 갖고 있는 수출입 통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좀 더 공익적인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 관리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데이터를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관세청도 이런 무역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도를 증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해외 직구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600만 건, 거의 1억 건 가까이 달하고 있는데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마찬가지 해외 역직구, 전자상거래 수출에 해당되는 역직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요 정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활력 제고. 관세청이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수출 활력 제고 관련해서는 한 5가지 정도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수출 활력 제고 대책 발표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 지원 방안을 제가 취임한 2개월 돼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너무 좀 테크니컬하게 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이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들은 대부분 보세 제도를 통해서 수출이 됩니다. 근데 보세 제도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수입 단계에서 관세라든가 세금을 붙이지 않는 대신에 이 국내 반입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 공장 같은 데서 생산돼서 보세 창고에 들어오면 국내 반입이 안 되고 수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규제를 많이 풀었고요. 두 번째는 그 작년 9월에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산업이 이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 도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인 게 뭐냐면 국내 여행자들이 해외 나갈 때 출국장 면세점에서 이제 면세품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면세품을 사고 그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한 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맡기고 나중에 들어올 때 찾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제도를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법의 근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입국장 인도장 이게 국민 편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도입을 하려고 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관계자들과 다소간에 또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이제 부산항에 시범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한 송객 수수료 정상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 다이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객 수수료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4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이제 물품 가격이라 그러면 40% 디스카운트해서 60에 주는 거죠. 60에 주다 보니까 면세점의 어떤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수익성도 많이 악화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수출활력 재고 대책 관련해서는 아까 환경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뭐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이라든가 AO/MRA 확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올해 4월 말에 K 커스텀즈 위기라는 어떤 그 글로벌 관세 협력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올해 3월 달에 총리님을 모시고 총리 주재 그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도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보면 복합물류 보세 창고 제도를 신설해서 수출 단계를 간소화하고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수출 촉진을 지원하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 활력 재고 대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총리 주재 회의에서 복합물류 보세 창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반도체 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물류 창고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국내 보세 창고를 이용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업계에서 이걸 좀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간의 보세 창고에 적용되는 그런 관세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 창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신축적이고 자유로운 화물 관리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물류라고 해서 업체와 세관 시스템을 연계해서 보세 화물 관리 자동화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수출 지원 기관에 대해서 이제 관세청이 갖고 있는 무역 관련된 빅데이터 개방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 현황을 보시면 이 내수 기업이 수출 기업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수출 기업 생존율을 보시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존하는 율이 한 반밖에 안 되고 5년이 지나면 16.3%로 훅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존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냐? 결국에는 유망 수출 시장을 발굴하고 뭐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수입처를 갖다가 다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출 지원 기관들도 이런 차원에서 관세청에 그런 무역 데이터를 좀 많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건데 첫 번째가 이 수출 촉진에 필요한 빅데이터 개방 확대입니다. 그래서 관세청 플랫폼과 뭐 통계청이라든가 중기부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관세청의 어떤 그 무역 빅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청 플랫폼을 보면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또 제공하는 게 있고 또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심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 연구기관들이 들어와서 관세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다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플랫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기부라든가 통계청 플랫폼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관련 부처들도 다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좀 터서 활용을 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지원기관, 코트라,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이런 데서도 관세청 무역 데이터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대폭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인데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세 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비관세 장벽 중에 대표적인 게 품목 분류 부분인데 품목 분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WCO 품목 분류 위원회 의제 상정하기도 하고 또 첨단 제품 품목 분류 지침서 발간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이제 품목 분류가 이게 보면 되게 테크니컬하고 이게 지역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수출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품목 분류를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10%가 되고 제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궤도옥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또 비관세 장벽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지침서 발간이 또 중요한 게 새로운 IT 제품들은 품목 분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어떤 품목 분류로 분류가 되느냐가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 WC의 품목 분류 관련된 위원회도 적극 참여를 하고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확대 부분인데 통과 내로 중에 제일 많은 게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FTA를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게 국내산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일정 비율 40%에서 50%. 근데 그런 걸 입증을 하려면 종이 그전에 종이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수입국에 수입업체 줘서 수입업체가 이걸 갖다가 그 당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입증하기도 어렵고 뭐 그 과정에서 훼손도 되고 해서 분쟁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관세 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게 중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는 이제 이미 체결이 돼 있고 베트남, 인도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전자적 교환 시스템에 따른 효과를 보시면 통관 내로가 이렇게 급감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통관 혜택 상호 인정 협약 체결 확대인데 AOMRA라고 합니다. 이게 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뭐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제 성실한 수출입 업체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명단을 교환해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익 검사율도 낮춰주고 그리고 통관 소요 시간도 좀 단축시켜주자. 국가 간의 그런 상호 인증 협약인데 지금 22개국 체결했고 올해는 사우디, 베트남하고 체결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 K-커스텀즈 위크. 제가 관세 분야 다보스 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그 관세청에서 처음으로 올해 4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K-커스텀즈 위크 2023이고 주제는 글로벌 관세 협력과 디지털 세관. 그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 그래서 26일부터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라 호텔에서 3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70여 개국 돼 있는데 지금까지 참석을 의사 표명한 나라가 79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세청장들하고 그 WCO,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 기업들 다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주요 행사는 양자 다자간 관세청장 회의, 정책 세미나, 그 비즈니스 미팅, 관세기술 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행사를 개최한 이유가 글로벌 관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선도 역할도 하고 그리고 관세 당국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셔가지고 국내 기업들하고 좀 비즈니스 미팅도 해서 소통과 협력의 어떤 장을 좀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계기에 또 마약 단속 등 국제 공조 관련된 어떤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79개국 관세청장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가능했던 게 결국 한국 관세청의 어떤 관세 제도라든가 시스템의 우월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가 1회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기업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세기술 전시회도 있고 그리고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79개국 저희가 참석국들을 저희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참여를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관심 있는 기업분들은 요 참석 희망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관세 당국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세점 면세산업 활성화 방안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국민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물류 규제 혁신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그러니까 예전에 출입국장 면세점 같은 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해주고 좀 전에 설명드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 도입, 면세주류 온라인 구매, 그리고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그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도 면세점들이 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특허 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손익 수수료 정상화, 그리고 물류 관련된 규제 혁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무역 통계를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라든가 수입 통계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시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소위 얘기하면 해외 역직구죠. 역직구 하는데 대상 국가가 어디다, 그리고 어떤 품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줄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발표하게 되면 기업에서도 보시고 아 이게 어떤 나라와 어떤 품목이 유망하구나 이렇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언론에도 해외 직구, 역직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 무역에 있어 좀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고, 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이 플랫폼 이용에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판매 네트워크도 없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인력과 조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실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중소 수출입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 플랫폼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도 그간의 전자상거래 수출할 때 통관이 가능한 그 곳이 꼭 3개 곳이었습니다. 인천, 평택, 김포였는데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수출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 마지막 그 슬라이드를 마치면서 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제 무역 수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발표가 되면서 뭐 200억 불, 300억 불 적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도는데, 관세청이 이제 그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무역 수지가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에는 옛날에 그 어떤 외화 획득 차원에서 또 외화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제조업 중심의 또 외화 획득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인데,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서 환경 변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국내에서만 제조라는 게 아니라 이 베트남이라든가 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근데 그 수출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외화 획득은 다 국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생산 방식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무역 수지는 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국내 국경선을 통과해서 수출을 해야만 수출로 잡히는데,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이제 보면, 이걸 통해서 외화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수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간의 환경 변화를 보면 이 무역 수지의 캡처가 안 된 부분 형태의 어떤 무역 구조가 많이 생산 구조가 변화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무역 수지만 보고 이게 200억, 300억 불 적자가 나는데 큰일 났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방향성은 의미가 있지만 숫자 자체에 너무 이렇게 그 매몰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경상수지라든가 상품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개념의 외획득 개념으로 보면 상품 수출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까지 포함한 그런 경상수지 개념, 그리고 무역 수지보다는 상품 수지가 더 의미 있는 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최근에 언론이라게 보면 맹목적으로 무역 수지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 담긴 좀 의미를 좀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 위기 관련해서 GVC 물가 대응, 우리 대응 역량 강화인데요. 관세청은 내부적으로 관세청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수입 품목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수입 단계에서 뭔가 물량이라든가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이제 얼리 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거를 수출 품목까지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커스텀즈 얼리 워닝 시스템의 대상 품목
분류도 좀 세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요소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품목 분류를 보게 되면 요소나 요소수가 분류가 안 됐습니다. 구분이. 전부 다 그 기타 질소 비료로 분류가 됐는데, 이제 그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례를 든 건데, 품목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요소와 요소수를 나누고, 또 각각의 요소와 요소수에서도 보면 산업별로 용도별로 나눠집니다. 요소 같은 경우에 차량용 요소가 있고 대기 오염 방지용 요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품목 분류를 디테일하게 좀 세분화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GBC 리스크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통계적 목적으로도 좀 활용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품목 분류를 원래 HSK 10단위가 기본인데 12단위 더 나아 15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좀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급망 지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안보 핵심 품목 200개에다가 소부장 품목 150개 합쳐서 350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 공급망 지도라는 게 예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어떤 특정 그 품목에 대해서 해외 공급자가 어딘지, 수입자가 어딘지, 그리고 국내 거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수출 거래처는 어딘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게 또 기업 영업 비밀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기명화해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건 어렵고, 이게 익명화해서 공급망 위기 예방을 위해 활용을 하고 있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급망 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제정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위기 시에 위기 등 어떤 특별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기명화해서 또 관계부처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지도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무역 데이터의 공공재적 성격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가격 공개 및 점검 확대인데요. 수익 가격 공개도 물가 안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공급자들이 얼마에 수입해서 얼마에 파는지를 잘 모릅니다. 소비자들은. 근데 저희가 수익 가격 공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수익 가격이 몇 % 증가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69개 품목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수익 가격 급등하는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194개를 모니터링 했는데 부처 수요 등을 감안해서 600개까지 저희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 대비 파트인데 데이터 개방, 신기술 활용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무역 데이터 개방 활용, 생활 밀착형 디지털 규제 혁신, R&D 등을 통한 신기술 활용, 그리고 전자상거래 맞춤형 관세 행정 혁신, 이 네 가지가 큰 이제 항목들인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기본 저희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이 무역 데이터 개방 활용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업 영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보호를 전제로 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 무역 데이터라는 게 기존에는 과세 데이터로 이제 과세 정보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과세 정보는 크게 보면 국세청에 과세 정보가 있고 관세청에 이 무역 데이터가 과세 정보인데, 이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기업 국세청의 과세 정보는 개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이슈고, 근데 관세청이 갖고 있는 무역 데이터는 기업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라는 차이가 있고, 개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고, 기업 데이터는 영업 비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거는 공공재적인 성격입니다. 개인 데이터는 사실 공공재적인 목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활용 필요성도 크지 않고요. 근데 관세 데이터 같은 무역 데이터는 이 수출 시장 개척이라든가 물류산업 발전,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데이터 개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한편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좀 다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보면 일본 사례에 좀 가깝습니다. 이걸 갖다 개방하고 활용하고 확대하기보다는 꽁꽁 감추는 그런 식의 좀 태도를 취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미국 쪽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생활 밀착형 디지털 규제 없이는 저희가 이번에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입국자 모든 여행자들 들어올 때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하는 부분 저희가 폐지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이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인데, 예전에 이제 중소 수출 기업들이 이제 금융기관에 무역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수출 실적을 다 일일이 종이로 띄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출 기업이 자기의 어떤 수출 실적 정보를 직접 이제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금년 4월부터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그 기업 수출 실적을 직접 금융기관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쏴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일일이 종이로 출력을 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인 거고, 수출 컨설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출 분야의 어떤 컨설팅 업무를 하는 기업이 컨설팅 회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근데 기존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수출 기업이 이런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면 내가 이 컨설팅 회사에 내 자료를 줘서 좀 컨설팅을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방식 개방 확대인데, 이 API 방식이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테크니컬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생각하면 관세청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로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해서 민간이 이걸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 기상 정보를 API 방식으로 개방을 하면 이걸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다양한 이제 응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서울시나 경찰청이 교통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걸 토대로 민간 사업자들이 내비게이션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를 API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57종 정도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한 12종 정도 플러스 알파 하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HS 코드 추천. HS 코드가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10자리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10자리에 해당하는 실제 신고 품명수는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HS 코드는 10자리가 딱 있지만, 이 10자리에 대해서 신고 품명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신고 품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출입을 하시다 보면 도대체 내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 제품이 HS 코드가 뭐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AI가 추천할 수 있게끔 API를 공개를 하고, 또 개인 통관 고유 보호라고 있는데,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이 도용 문제가 심각한데, 관세청이 이런 API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실제 이게 통관 고유 부호가 주문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개를 확대하려고 그러고, AI 투자 종목 추천도 이제 증권사 쪽에서 저희에게 이제 건의한 내용을 저희가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폐지. 그래서 이게 국내 입국자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사실 신고 물품이 없는 사람이고 딱 1명 정도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이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사람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7월부터 이제 폐지를 하기로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신고 물품이 있으면 신고를 하시고, 신고 물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관세도 납부하셔야 되고, 또 반품하게 되면 환급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세관에 직접 찾아가야 되기도 하고, 또 관세사로부터 연락을 받다 보니까 관세 납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인지 좀 걱정도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관련해서 권역별 해외 직구 거점 육성인데, 그간의 해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 평택 중심으로 많이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평택에 좀 많이 몰리기도 하고,
통관 신간도 많이 소요가 됐는데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인천항에 해상 특송장도 만들고 올해 하반기에 새로 군산항에 해상 특송 통관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군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사안인데 그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해상 특송으로 이제 군산항에 들어오면 군산항에서 통관이 안 됐습니다. 평택이나 인천으로 옮겨가지고 통관이 됐는데 이제 군산항에 해상 특송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바로 통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영남권은 또 대일 해상 특송으로 거점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AI 산업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그 양질의 데이터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청은 엄청난 규모의 무역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자면 저희는 이 엑스레이 엄청난 규모의 엑스레이 영상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불법 위해 물품을 적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서 연구기관 등에 제공을 이제 하면 이걸 통해서 AI 엑스레이를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이. 이런 엑스레이 데이터는 저희 관세청이 아니면 제공하기 힘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인데 이런 걸 한다는 게 하나의 사례고 두 번째는 AI 수출 컨설팅 챗봇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관 물류 데이터라든가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수행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 내역 등을 제공을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챗봇, GPT 방식의 AI 수출 컨설팅 챗봇 개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세청 기술 개발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세청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이게 범용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희가 구매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 당국만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이게 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기술 개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스텀즈 랩 1.0이라고 해서 과기부와 5대5 매칭을 해서 330억 원 규모로 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소형 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 장비, 은익물 탐지 대인용 테라일지 검색 장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에서 자체 개발할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관세청이나 관세 당국이 관심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자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된 편의 제고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 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제도 인프라 정비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이런 부분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이거 알 텐데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은 거였습니다. 뭐냐면 내가 직구 주문을 하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올 때는 200불이야.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 150불 미만이 이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데 물품이 두 개를 주문을 다른 날 했는데 같은 날 도착을 하게 되면 두 개를 합산합니다. 50불짜리하고 예를 들어 200불짜리, 150불짜리를 주문했는데 두 개가 같이 오게 되면 200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 200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해픈 투비 같은 날 도착을 하게 되면 세관당국에서 그걸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200불 과세하는데 이게 또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합산 과세를 하게 되면 그 초과 부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을 저희가 해소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 등 불법 유해 물품 반입 차단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8.2조 원 정도의 무역 관련된 경제범죄를 적발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한 500명 정도는 특사경이 이제 주로 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마약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 지재권 침해사범, 관세사범, 보건사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 밀수 같은 경우에 보면 국제우편 통한 케타민 적발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서 수입대금으로 가장해서 외환 불법 송금한 케이스. 이게 작년에 이슈가 됐던 금감원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케이스인데 금감원에서 은행들의 어떤 사전 송금 제도를 악용한 외환 불법 거래 이게 이제 이 가상자산 요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구를 악용해서 원래 직구라는 게 자가 소비용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리세일 그러니까 상용 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 오는 건데 그러려면 통관 고유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도용한 사례라든가 부정 납품, 뭐 국산 둔갑, 그러니까 원산지 문제죠. 원래 중국산인데 국내산을 속여서 공공 조달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대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마약 관련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용량 제고 이 크게 네 가지 이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마약을 아예 전쟁에 승리하려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 기술, 그리고 조직 인력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내외 공조 활성화 파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약이 대부분 국내 제조된다기보다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관세 당국, 그러니까 수출국, 마약 수출국, 마약 생산국과 공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태국, 미국, 뭐 멕시코,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그 글로벌 공조 체계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커스텀즈 윅 할 때도 이 마약 관련된 또 부서도 와서 저희가 또 MOU 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수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에 771건 624kg인데 2021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18년, 19년, 20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 수치 중에 좀 재밌는 거는 2021년도에 늘어난 거는 한 800kg 정도가 400kg짜리가 두 건이 있었어요. 큰 어떻게 보면 좀 특이 건이 두 건이 포함돼서 굉장히 많이 튄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도 그 특이건을 제외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밀수 경로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우편, 특송 화물, 해외 직구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킬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58%가 국제 우편, 특송 화물이 36% 되고 그리고 최근 21년, 22년 비교해도 여행자, 특송 화물, 국제 우편 통해서 증가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게 킬로그램 단위 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조직 범죄와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소량 자가 소비용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자기가 이걸 팔려고 어떤 매매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마약류나 필로폰에 있어서 킬로그램 단위 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행자 이용한 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캐리라든가 보디패커라고 하는데 몸에 숨겨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외환거래 그 차단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사전 송금 관련해서 저희가 FI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송금, 은행이 사전 송금하는 자료 받아가지고 사전 송금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수입업자가 내가 수입대금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외환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입업자가 수입 실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 업체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사를 해서 가려내는 거죠. 근데 그간 조사해 보니까 실제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돈을 해외로 보냈는데 이거를 수입대금, 경상거래 목적이라 속인 겁니다. 그런 유형의 이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단속인데 이거 작년에 또 국토부와 저희가 MOU도 체결해서 국토부로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산 내역을 다 받아가지고 그 출입 자금을 출처를 조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부동산 살려면 뭐 20억, 30억 돈이 들 텐데 어떤 식으로 내가 외환을 들여와야 되는데 외환 들여온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은행 통해서만 외환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밀반입, 휴대해서 반입하거나 근데 휴대 반입은 사실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가상자산 같은 걸 동안 환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갖다가 전자지갑으로 그냥 해외에서 보내주고 이걸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환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불법 거래 행태입니다. 그리고 불법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인데 이거는 국민안전위해 품목 통관관리 강화로 해서 7개 관련 부처와 저희가 합동 수익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각 부처 소관 품목에 대해서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과 통관관리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적발 사례
보시면 저희가 산업부나 식약처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 의약품이라든가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도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조달 원산지 단속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결국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조달 정보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서 그 조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 조달하는 게 있는데 법에는 이제 자체 조달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못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걸 법제화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법제화하고 별도로 또 공공기관하고 저희가 이런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내용을 담은 MOU 체결합니다. 그래서 한수원하고 최근에 체결한 사례고 그리고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방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최근에 이제 기술 패권에서 그래서 국정원, 검찰, 특허청 이 전부 다 이 관련 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 돼 있고 결국에 기술 유출도 그 관련해서 국경 간에 돈이 오고 가고 또 기술 유출이라는 게 결국 인력 유출이니까 사람이 오고 가고 또 기술이 또 체화된 물품이나 장비가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관세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가 올해 저희 소관 세수가 75.3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관세가 10조 원, 수입부가세가 55.8조 원, 그리고 기타 내역세. 기타 내역세는 주로 이제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그 22년도에 저희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저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관세가 여기 지금 녹색이 관세인데 관세가 10.3조 원이고 수입부가세 등이 71.3조 원을 거뒀죠. 수입부가세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왜 늘었을까요? 이게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사실 수입부가세나 관세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달러 가격, 소위 얘기하면 달러 가격에다가 환율을 곱한 거기에다가 수입부가세를 매기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 명목, 그 과표가 올라가게 되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 또 유가 올라가는 부분에 따른 관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입부가세나 관세가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다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75.3조 원 하게 돼 있고 이 보시면 관세 부분은 8조에서 10조 정도로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근데 수입부가세가 굉장히 금액도 크고 변동폭도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탈세 행위 엄정 대응인데 여기 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 단속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건 주로 다국적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국적 모기업과 국내에 있는 이제 자회사 간의 이제 거래 관계인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같은 특수관계다 보니까 같은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신고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저가 신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좀 엄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세청도 저희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정보도 국세청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또 이런 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다국적 기업들 조사하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같은 경우 전부 다 본사에 있다고 하고 그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이게 정상 가격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 볼 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 기준 요거는 좀 테크니컬한 내용인데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이게 원래 발급을 예외적으로 해줬던 걸 작년에 법 개정해서 원칙적으로 발급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그간의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이 발급에 대한 기준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차원에서 세정 지원도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7천 개 정도 저희가 세정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0,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대상에 수출 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그리고 국세청의 무범 납세자도 신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출 중소기업을 좀 우대하겠다는 게 저희 세정 지원의 핵심이고 좀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올해 2월 달에 그 국세청장하고 저와 같이 이렇게 MOU도 체결해가지고 국세청의 어떤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저희의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같이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정지원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이 같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추각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 못 드리고 큰 방향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국민 기업과 원팀이라는 건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정책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기업 이렇게 현장으로부터 또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소통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저희가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제로 버텀업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제 얘기한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보세공장 관련된 그 규제 혁신도 그렇고 그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부분도 그렇고 해외 직구 관련된 부분도 민원이 제일 많고 불편이 많은 사항 위주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